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펜앤마이크가요,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획기적으로 여론의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권에 유리한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상 이제 끝난 거라, 이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을 앞두고 상당히 낭보다. 그래서 여론 구도가 좀 전반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이제야 드디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기 대권 과연 누가 적합하냐. 이 적합돼서요. 최근에 이제 갤럽에서도 우리 한동훈 장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하고 불과 3% 차이로 따라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한국평판여론연구소 여기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처음으로 압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기 전 얘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고 난 이후에 차기 지도자감 조사에서 이 처음으로 그냥 우리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론도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을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민감한 정치 현안들, 특히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까지 여론조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상세한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중앙일보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관련된 입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긴 하는데, 총선 이의하고 독소조항을 없애자 이런 조건부 수용 의사인 것처럼 언론에 알려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도 상당히 좀 서운했다. 아니, 당연히 서운하겠죠. 서운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보도가 나온 이후로 이제 오늘 중앙일보가 이제 두 번째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당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저도 1차적으로 한번 보도해드렸는데, 추가적인 대통령실 내부의 지금 분위기, 동정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이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야, 이제 이준석이도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이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다는 측은한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제는 뭐 비판을 하기에도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지금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께 내놓도록 하겠고요. 황운하가 본질적인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요거 바로 법정 구속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법정 구속을 않다 보니까 살아있다는 표시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에서 대전에서 아마도 나오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왜곡된 여론은 계속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침 오늘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 야, 어떻게 그래도요. 지방경찰청장 치안감인가요? 예, 치안감이죠. 그야말로 2급,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치면 2급이니까 일반 부처의 이제 국장급 고위직인데, 참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이 청장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배지까지 달고서 4년 내내 지금 이제 즐기고 있다. 참 기가 막힌 현실. 이게 다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이 펜앤마이크에서 내놓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차기 대통령 과연 누가 적합하냐? 이 적합도를 보면요, 양자로 보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이기고 있어요. 46.1대 44.1. 그래서 금, 토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내가 이제 수락한 이 상황의 여론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자구도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다자구도에서 보더라도요, 지금 34.8대 32.2, 한 불과 2.6% 차이로 5차 법전 내에서 2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자로 갈 경우에는 이낙연이가 지금 이제 5.1,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4.8, 그 다음 김동연 4.1, 원희룡 3.6, 안철수 2.2. 그런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탄희가 4.1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탄희가 최근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소해야 돼.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 막아야 돼. 아마도 이것이 지금 여론의 지형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이 결과를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양자 대결의 적합도를 비교해 드리겠는데, 자, 양자 대결할 때는 이제 윤석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6.1, 이재명이 44.1인데요. 요 지표는요, 지금 이제 이건 전국적인 지표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 지역, 부울경하고 TK 지역,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즉 수도권에서도 이 한동훈 장관이 앞서고 있어요. 자, 이 수도권에서도 앞서는 것은 한국평판 여론연구소에서도 수도권에서조차도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 여론이 이제 이렇게 해서 굳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한동훈 장관 카드가 상당히 이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점은 장기적으로 이 여론조사, 여론의 흐름을 잘 관리만 하면 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지금 이제 시사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적합도가 46.1대 44.1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여론평가연구소에서는 한동훈 45, 그 다음에 이재명 41로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여론조사, 지금 이제 평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47대 42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호감도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자 내년 총선 평가는 35대 32로 지금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 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우리 국민의힘 이쪽에 힘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7대 42는 이제 호감도 적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대 42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요 흐름이 지금 현재의 흐름이다. 정확하게 이제 수치까지도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46대 44.1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런데요. 이제 이게 말이죠. 서울로 들어올 경우에는요. 서울의 응답자는 46.3%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리고 이재명은 42.5. 그래서 4% 정도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앞서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부터 여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에서도 한동훈이 46.7, 이재명이 45.2. 예. 강원 제주에서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6.7, 이재명이 45.3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충청도에서만 이재명이 앞서고 있어요. 46.6대 44.8. 예. 자, 그리고요,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다자구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이가 살짝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고 유능하다는 점이 작동이 된 것이고, 이재명이는 법원 출석,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지금 개파 간의 이 공천 갈등, 그리고 이제 이낙연의 분당 위기론, 아마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총선 투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선은 과연 어떻게 투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기에들은 38.9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 그리고 38.0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 0.9%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숫자 가지고 지금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 추세 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추세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이후에 처음 실시된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민주당 내 내용이 불거지면서 이 정권 심판론이 약해져 가고 있다. 요거는요, 하나의 이제 이 방향성, 추세성으로 상당히 이제 굳어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말이죠. 이번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의 분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여부,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요, 긍정평가가 41.6, 부정평가가 55.8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요, 이 긍정평가가 40%를, 지금 이제, 올라갔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부정평가가 40%로 41.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0%를 다시 한번 회복했는데, 자, 지난번에 말이죠. 지난번 긍정평가의 경우에는, 이게 38.6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41.6이니까 무려 3%나 급등됐고, 부정평가는 지난번에 59.6이었는데 55.8. 그래서 이거는 거의 4%나 떨어졌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수락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가장 강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점이 여론에도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분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분당 가능성이 있다. 이게 또 상당히 높아요. 자,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분당 가능성이 있다가 52.2, 가능성이 없다가 33.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분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수도권에서 그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요, 49.6이,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54.0이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수도권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분당 가능성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보면은 40% 중후반대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을 리드하는 상황으로 지금 급격히 여론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찌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히 말이죠. 이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는요, 66.3%나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집도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요. 요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바로 여론조사, 한국평판 여론조사 연구소, 여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공정, 그 다음에 이제 갤럽, 요 세 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갤럽 여론조사도 한동훈 장관이 처음으로 16대 19로 3% 정도로 딱,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추격 또는 리드하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리드의 여론조사가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요 여론 관리만 잘하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이런 양쪽 대선거에서 우리 국민에게 상당한 유리한 정치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앙일보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우선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이관섭 정책실장이 KBS 일요일날 라이브에 출연해가지고, 요거는 총선을 겨냥해서 이 흠집 내기를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예. 그리고 정부로 넘어오면 고민을 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이 거부권 쪽으로 지금 많이 가 있다. 예.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지금 쌍특검을 28일 날 의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55 클럽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 모두 대통령실에서는요. 모두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 내 일관된 의견이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후보자가 그 당시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죠?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이후에 특검을 실시하게 할 경우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 조건부 일종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요거는 아니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각종 독소 조항을 국민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총선 이유는 괜찮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 이거는 민주당에서 다음 총선을 목표로 해가지고 선전선동할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말이죠. 법 앞에 누구든지 예외는 없어야 돼.
국민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법. 요 내용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통령실장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 왜 그러느냐? 특검법 자체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이 독소조항을 제거한다거나 또 아니면 총선 이후에 검토한다거나 이러한 정치적인 박애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이 한동훈 비리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함구령을 딱 내렸다고 합니다. 왜? 오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요. 저 윤석열 아바타다. 그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히 대통령실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함구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헌 당규에 따라서 비대위 우연 선전 때부터 모든 전권은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다. 이게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의 답변인 것 같고요. 답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맡으면서 거론되고 있는 하나의 바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세대 교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세다. 그래서 민주당의 86세대와 대비되는 국민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지금 이제 27일 날 선택하고 29일 날 비대위원 선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 타임 스케줄대로 가면 윤 대통령하고 연초 회동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윤 대통령요, 당대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왔고, 비대위원장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움직임에 맞춰서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요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당연하죠. 김기현 대표 됐을 때도 지도부 충분 초청해서 그 당시 이제 만찬을 가졌었죠.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의당해야 할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색안경을 쓰고 이거를 또 민주당에서는 비판하고 나오겠죠. 자,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우리가 당당하게 딱 맞대응 작전을 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고 하는 것이 파격적 쇄신안. 오늘로써 D-100일이라고 하네요. 자, 파격적인 쇄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정책의 파격보다는 인물의 파격적 이 발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X세대들, 70년대생과 90년대생, 그리고 중도층과 수도권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선정 중에 있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가 그동안 13명을 내놨는데 그 13명들 하고요. 인용한 혁신을 위해서도 지금 이제 인용한 혁신의 12명 중에서도 20대, 30대, 40대가 8명이고 여성이 7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용한 혁신의 멤버들도 충분히 비대위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각 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김예지 최고위원도 하마평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팔로우업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황우라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황우라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거는 이제 펜앤마이크의 이제 칼럼이 되겠습니다.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고 현재는 펜앤마이크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이 천영식 이사 사장인 거죠. 천영식 이 대표가 이 펜앤마이크 거기에 이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 칼럼을 보면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말이 안 된다. 왜냐? 말이 안 된다. 이거 우선 대통령 결혼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도 전 10년이 넘는 일이에요. 10년이 넘는 일.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 영부인을 대상하는 특검이 정말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의 박근혜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 요런 이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어느 나라, 미국에서도 이 특검을 했지만은 대통령 부인을 특검한 적이 있냐?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만약에 김건희 지금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한다? 그러면은 김정수, 김혜경 특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이미 나왔고요. 지금 이 펜앤마이크에서는 새롭게 거론되는 사람은 누구를 지금 이제 거론해야 되느냐?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민주당의 논리대로 특검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김부선이 무상연애 했던 대상자. 아니 김부선이를 그러면 특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총선 이유라든가 이런 이 문제가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런 사안을 특검으로 넘긴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 상설특검법이 있어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거. 이거야말로 정쟁이 시로 기어가려는 민주당의 선거공학적 접근이 아니냐. 요건 이유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말이 안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김정수, 김혜경 이건 나왔는데 이 무상연애의 대상자였던 그 김부선 특검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부선 특검하자 이 여론을 또 압도적으로 높이 제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준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참 이해 기가 막히네요. 예,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한동훈 장관 지금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 반윤 노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아바타 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대통령이 찍어 내려냈던 흔하디흔한 2인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동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참 불쌍한 반응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의 이런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 정치적인 인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대통령이 찍어내려냈던 흔하디흔한 2인자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요. 정당이라는 일반적인 회사보다도 원리 원칙, 역사와 전통에 충실하는데 윤 대통령이 당에 들어온 뒤로 당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당내 의원 중에서 합리적 의견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수도권 의견을 얘기하는데 서울 어디나 가서 국민의힘을 안 찍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을 때 김기현이라는 답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결국 뭐냐? 지금 이제 김기현 얘기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점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서요. 나는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없는데 한 장관이 국회에 왔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땀을 빼더라. 나도 한 장관처럼 따박따박 답변하는 삶을 살아왔고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용기와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면 한 장관은 굉장히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한 장관이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아주 비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하고 이 박근혜 새누리당이나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이라고 보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태극기 부대를 열심히 해도 2020년 선거에서 속절없이 180석을 내주고 졌다. 보수가 단결을 안 해서 진 게 아니라 단결했더니 지더라. 보수가 과거의 엘리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람을 구속시키느냐 마느냐와 같은 검찰 논리 속에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보수 집단이 아니다. 예. 자, 그리고요.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준석이가 거악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와 관련해가지고 거악이라 표현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서글플 정도로 여당과 이 대한민국 행정을 무너뜨린 데 있고 야당의 방해 때문이라도 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무너진 것이고 여소야대 소리를 꺼내기 힘들 정도다. 어느 대한민국 국민도 대통령을 불쌍히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차기 총선에서 여당이 창피하면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는 주장. 이와 관련해서는요. 그전부터 윤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비극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 얘기는요. 윤 대통령의 탈당까지 할 경우에는 본인 신당 창당하는데 상당한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미리 내지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황운하 얘기만 간략하게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운하 참 치사한 인간인데 말이죠. 자, 황운하는요. 요 제가 자료화면 하나 준비했어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이 모자를 쓰고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일로 인해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의로운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의로운 일. 의로운 일을 뭐 했습니까? 김기현 비리를 잡아서 수사했다는 게 이제 의로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 본인을 비롯해서 울산시장 선거에서 15명 중에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박해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공천 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천 제끼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무조건하고 출마한다. 개딸들이여 나를 도와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입장문을 보면요. 의로운 일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내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고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 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어떤 잘못도 없이 긴 시간 재판받는 것 자체가 기막히게 억울하다. 자, 재판받는 것 자체가 억울해요? 좋다 이거예요. 이런 재판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피곤하고 열받는다. 이 법정 구속이 안 된 거. 정말 이거 이 재판부 참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원인은 단 한 가지. 불의한 검찰과 싸운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냐? 불의한 검찰과 싸운 결과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검찰의 고래고기 비리 사건 수사를 한 것뿐이고 그리고 김기현 측 토착 비리 수사를 한 것뿐이고 그런데 재판받아야 할 범죄들은 다 덮이고 오히려 정당한 수사를 한쪽이 재판받는 황당한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검찰 권력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혹독하게 보복을 당한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다. 시련과 역경 속에는 하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드시 억울함이 풀어지리라고 믿는다. 이 뻔뻔스러운 지금 이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말이죠. 계속 늘고 있고 이 황운하 요거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